About the affinity between SQL Cipher and Loom Core Data라는 타이틀로 라인이 스마트폰 안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 사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라인이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에 힘쓰고 있는지, 암호화에 사용되는 SQL 사이퍼는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다음에 안드로이드, iOS의 각각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카나시 유타입니다. 2020년에 대학 졸업 후 라인에 입사하여 라인 메신저의 안드로이드 앱 개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드로이드 파트에서 SQL 사이퍼와 룸을 조합했을 때 발생하는 트러블 사례와 그 대응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 iOS 엔지니어인 브루스 에반스입니다. 라인 메시저의 iOS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엔드로이드의 룸과 달리 iOS의 코어 데이터는 SQL 사이퍼와 연계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기본적인 구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소에 엔드로이드나 iO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계실 텐데요. 본 세션에서 말씀드리는 세션 데이터베이스의 암호화의 중요성, 그리고 SQL 사이퍼 구현의 구체적인 사례가 여러분의 개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왜 DB를 암호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가에 따라서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데이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일에서 불가능한 일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인은 물론 통신 중에 엔드-투-엔드 인크립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단말기상의 데이터는 전부 복합화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복합화된 로컬 스토리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OS 측 기능을 사용해서 암호화했었는데요.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OS가 처리하기 전에 정보를 암호화하고 사용자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SQLite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호를 위한 암호화 시스템은 SQLite 인터페이스 위에 SQL 사이퍼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SQL 사이퍼를 설명합니다. SQL 사이퍼는 SQLite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여 같은 인터페이스로 암호화된 로컬 데이터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256비트의 AES 암호를 이용한 변조 방지 성격을 가진 설계이며 iOS, 안드로이드, 낫넷 등 크로스 플랫폼에서 동작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SQL 사이퍼를 사용한 안드로이드 사례에 대해 소개합니다. 먼저 안드로이드의 SQLite 데이터베이스의 이용 방법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드로이드 데이터베이스 SQLite 패키지의 기존의 저레벨한 API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SQLite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강력한 API인데 그 대신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작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X의 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룸은 아노테이션 프로세싱을 통해 코드를 생성하고 SQLite를 취급하기 위한 추상화 레이어를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룸을 사용하면 로레벨 API에서 필요했던 많은 보일러플레이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디벨로퍼스의 다큐멘트는 첫 번째 낮은 레벨의 API 대신 룸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라인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은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이용합니다만 신규 기능 구현 시와 리팩터링을 할 때에는 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QL 사이퍼와 룸을 함께 사용했을 때 발생한 문제점의 사례와 그 대응책을 소개하겠습니다. SQL 사이퍼와 룸의 연동은 쉽습니다.
먼저 SQL 사이퍼가 제공하는 서포트 팩토리 클래스를 암호화를 위한 패스프레이즈를 이용해서 인스턴스화를 합니다. 그리고 룸 데이터베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작성하는 빌더의 오픈 헬퍼 팩토리에 작성한 서포트 팩토리의 인스턴스를 전달하기만 하면 SQL 사이퍼의 사용 준비는 다 끝납니다. SQL 사이퍼를 이용한 구현이 완료돼 앱을 릴리즈했는데 특정한 조건 하에서 클래시가 발생했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던 함수는 delete messages 함수처럼 ID의 리스트를 받고 메시지 테이블에서 그 ID를 가지는 줄을 삭제한다는 심플한 것이었습니다. 예외는 SQLite compiled SQL이라는 클래스의 finalize 메소드에서 발생했으며 try catch 등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동 테스트와 QA로는 검출과 방지가 어려워 어느 안드로이드 앱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문제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서 이용하는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말씀드립니다. 룸은 2.3.0, SQL 사이퍼는 4.4.3이며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최신 안정 버전입니다. 또한 SQL 사이퍼의 GitHub의 이슈에는 이번 세션에서 소개하는 문제가 이미 보고되어 있어서 다음 버전의 리리스 때 이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수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발생한 문제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QL 사이퍼와 룸 모두에게 원인이 있었습니다. 먼저 SQL 사이퍼 측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원인 확인 전에 이후 나올 슬라이드의 클래스와 오브젝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첫 번째 SQLite 스테이트먼트 클래스는 사전에 컴파일된 재이용 가능한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인서트한 레코드의 줄의 id나 업데이트, 델리트한 줄의 수를 반환하는 1 곱하기 1의 결과를 수반하는 쿼리에 이용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델리트의 쿼리에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SQLite compiled SQL 클래스는 SQL 스테이트먼트의 컴파일과 그 컴파일된 오브젝트의 개방을 캡슐화한 클래스입니다. 세 번째 SQLite 3 스테이트먼트는 이것만 SQL 사이퍼의 클래스가 아니지만 네이티브 측에서 이용되는 단일 SQL 스테이트먼트를 표현하는 오브젝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노표로 정리한 것이 오른쪽 노표입니다. SQLite 스테이트먼트 클래스가 필드에서 SQLite compiled SQL을 관리하고 SQLite compiled SQL 클래스의 네이티브 구현으로 SQLite 3 스테이트먼트 오브젝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SQLite compiled SQL 클래스의 release SQL 스테이트먼트 메소드를 보겠습니다. 네이티브 구현에 존재하는 SQLite 3 스테이트먼트 오브젝트를 개방하기 위한 메소드인데 네이티브로 구현된 네이티브 finalize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처음에 if문으로 확인하는 n 스테이트먼트는 SQLite 3 스테이트먼트 오브젝트의 참조를 유지하는 필드입니다. 이 값이 B0일 경우에는 네이티브 측에 유효한 SQLite 3 스테이트먼트 오브젝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if문의 내용을 실행하고 이것을 개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네이티브 파이널라이즈 메소드에 호출하기 전에 호출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락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예외의 발생원이 되고 있습니다. 리리즈 SQL 스테이트먼트 메소드의 처리 내용을 정리하면 네이티브 측에 유효한 SQLite 3 스테이트먼트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경우, 즉 한 번도 리리즈 SQL 스테이트먼트 메소드가 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의 락을 취득한 다음에 그 개방 처리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리리즈 SQL 스테이트먼트 메소드의 호출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문제에 관련이 있는 메소드의 호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QLite 스테이트먼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크로스되었을 때이며 관리하고 있는 SQLite compiled SQL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release SQL 스테이트먼트의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두 번째가 SQLite compiled SQL 클래스의 finalize 메소드 안에서, 그러니까 garbage collection에서 오브젝트가 개방되는 직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finalize 메소드에서의 호출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것이 SQLite compiled SQL 클래스의 finalize 메소드의 구현입니다. release SQL 스테이트먼트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먼저 n 스테이트먼트가 제로인지를 확인합니다. release SQL 스테이트먼트 메소드가 한 번이라도 호출되었다면 n 스테이트먼트는 제로가 되며 여기서 early return을 하기 때문에 release SQL 스테이트먼트 메소드가 한 번도 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호출합니다.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SQLite compiled SQL 클래스의 finalized 메소드가 호출되는 가베이지 콜렉션의 타이밍에서 SQLite 스테이트먼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적절히 크로스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release SQL 스테이트먼트 메소드를 호출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락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장시간 락을 취득할 수 없었을 경우에 예외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SQL 사이퍼 측의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룸 측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룸 측의 원인은 특정한 조건을 포함하는 쿼리에서 생성되는 코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쿼리 아노테이션을 이용한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 중에 쿼리여야 한다는 것, 또 그 쿼리 안에서 인수의 코렉션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인수를 실행 시에 전개해서 쿼리를 생성하는 코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서트, 업데이트, 델리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건을 충족시키는 코드인 델리트 메시지스 함수의 정의에서 생성된 코드를 보겠습니다. 룸의 생성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개의 인수를 다루기 위한 플레이스 홀더를 전개한 쿼리의 문자를 준비하고 그것을 컴파일합니다. 컴파일된 스테이트먼트의 메소드의 호출로 받은 인수를 바인드하고 트랜잭션 내에서 처리를 실행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SQLite 스테이트먼트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개방 처리입니다. 컴파일즈 스테이트먼트 메소드의 반환 값은 SQL 사이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SQLite 스테이트먼트 클래스가 됩니다. 이 클래스는 이용이 끝난 후 크로스 메소드를 호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한 후 파이널리 블록에서 스테이트먼트의 크로스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특정한 조건을 포함하는 쿼리에서 생성되는 코드에 문제가 있다는 룸 측의 원인입니다. 마지막으로 SQL 사이퍼와 룸 각각의 원인을 정리하겠습니다. 특정한 조건을 포함하는 쿼리에서 룸은 크로스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는 코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크로스 메소드가 호출되지 않았을 경우에 SQLite compiled SQL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finalize 메소드 안에서 개방 처리를 합니다. 개방 처리 중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락을 시간 내에 취득할 수 없었을 경우에 캐치할 수 없다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라인의 안드로이드 앱에서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서두에 라이브러리 버전의 슬라이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SQL 사이퍼의 업데이트에서 원인의 일부가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측에서 수정될 때까지 워크어라운드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의 워크어라운드를 검토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룸 대신 로레벨한 API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쿼리 아노테이션 대신 로 쿼리 아노테이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로레벨한 API를 사용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생성 코드의 쿼리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룸 데이터베이스 클래스는 오픈 헬퍼에서 서포트 SQLite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로레벨 AP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delete messages 함수는 워크어라운드 1 함수와 같은 delete 메소드를 이용한 구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은 코드를 이해하는 것이 쉽다는 점입니다. 많은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로레벨 API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단점은 워크어라운드 1 함수의 룸 데이터베이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전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DI를 이용해서 DAO의 클래스만을 인젝트해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룸 데이터베이스의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위해 호출원을 어느 정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룸의 코드 생성의 장점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with context 함수에서 실행 스레드를 명시적으로 워커 스레드로 바꾸거나 적절히 트랜잭션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쿼리 아노테이션 대신 로 쿼리 아노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은 생성되는 코드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로 쿼리를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이 로 쿼리 아노테이션이 부여된 getValue 함수의 정의에서 룸이 생성한 코드는 SQLite 스테이트먼트 클래스가 아니라 커서를 이용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크로스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커서의 크로스에서도 SQLite 컴파일드 SQL 클래스의 리리스 SQL 스테이트먼트 메소드가 호출되기 때문에 적절히 개방 처리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로 쿼리는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 쿼리 아노테이션을 이용한 함수의 인수에 대해서입니다. 로 쿼리는 서포트 SQL, SQLite 쿼리형의 인수를 하나 잡는 함수로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컴파일 시의 검증 등의 처리가 일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getValue 함수는 int형의 값을 반환하는 쿼리를 받는 것이 상정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나와 있듯이 전혀 관계가 없는 쿼리를 getValue 함수에 주어도 컴파일은 성공하고 맙니다. 그리고 실행 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미정의의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로 쿼리 아노테이션을 사용한 함수는 서포트 SQLite 쿼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도 인수 형태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 쿼리를 사용하고 싶은 함수마다 서포트 SQLite 쿼리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준비하고 인수를 제한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워크어라운드 이 인터널 함수가 로 쿼리를 다루는 함수이며 내리드 메시지스 쿼리 클래스가 워크어라운드 이 인터널 함수 전용의 서포트 SQLite 쿼리 인터페이스 구현입니다. 또 워크어라운드 이 함수처럼 로 쿼리의 함수를 랩한 후 DAO 밖으로 공개함으로써 내리드 메시지스 함수와 같은 인수 및 반환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호출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점은 로 쿼리 아노테이션을 사용한 함수의 반환 값에 대해서입니다. 반환 값은 비보이드형 코톨린이면 유닛이 아닌 것을 지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안드로이드 디벨로퍼스의 다큐멘트에는 값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 쿼리 대신 룸 데이터베이스 클래스의 쿼리 메소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로 쿼리를 값을 반환하지 않는 쿼리에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식적인 코드는 아닙니다만 로 쿼리 아노테이션을 사용한 함수의 반환 값을 룸에서 다룰 수 있는 적절한 형태의 느라블로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느라블한 인트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생성된 코드를 보면 커서의 moved first 메소드가 false를 반환, 즉 커서가 비어 있을 경우 null을 반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내리드의 쿼리와 그 결과의 값의 정합성이 있기 때문에 실행 시 오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룸의 코드 생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코멘트를 달거나 함수를 랩해서 반환 값을 다루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룸의 코드 생성의 장점을 누릴 수 있다는 점과 문제가 있었던 내리트 메시지스 함수와 같은 인수 및 반환 값으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로 쿼리를 다루면서 인수와 반환 값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로 쿼리는 유명한 구현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코드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두 번째 로 쿼리 아노테이션을 쿼리 아노테이션 대신 사용하는 워크어라운드를 채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DAO의 퍼블릭한 함수의 인수와 반환값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워크어라운드를 제거할 때의 코스트 저하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일 내에 SQL 사이퍼 측에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 쿼리를 사용하는 단점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측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로 레벨 API보다도 룸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때 현재 룸과 SQL 사이퍼의 버전으로는 특정한 조건이 겹쳤을 때 캐치할 수 없다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 쿼리를 사용하는 워크어라운드를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는 iOS 사례입니다. 에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iOS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에서는 예전부터 코어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어서 대량의 코드가 코어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어 데이터는 엔드로이드의 룸처럼 하이 레벨의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이지만 애플 전용입니다. 지금부터 코어 데이터의 셋업, 데이터베이스 작성, 아이디 변경, 검색, 저장, 그리고 데이터 읽어내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코어 데이터는 암호화 지원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암호화 시스템을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코어 데이터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NS Managed Object Context는 프로그래머가 평소에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오브젝트 또는 엔티티가 이 레이어에 있기 때문에 코어 데이터의 메인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NS Persistence Store Coordinator인데요. 이것은 스토어를 여러 개 관리하는 레이어뿐입니다. 그리고 NS Persistence Store는 파일 스토어 수준에서 가장 로우 스코라이트와 가깝습니다. 이제 NS Persistence Store를 서브 클래스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서브 클래스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코드는 커스텀의 MySQL 스토어를 코어 데이터에 접속합니다. 먼저 MySQL 스토어를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UI 컬렉션 뷰와 비슷해서 MySQL 스토어의 클래스를 string id로 연결시킵니다. 이 코드는 어디서나 들 수가 있는데요. 코어 데이터가 기동되기 전에 반드시 불러야 합니다. 그럼 코어 데이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NS Persistence Store의 description의 타입에 방금 등록했던 string id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SQL 사이퍼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패스워드 옵션을 추가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늘 하던 코어 데이터입니다. 부르는 장소나 오브젝트 사용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코어 데이터 준비가 끝났으니 SQL 사이퍼를 준비합니다. SQL 사이퍼의 랭킹은 SQL 사이퍼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습니다. 단 이 두 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SQL 사이퍼는 SQLite와 동시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SQLite 대신에 링크를 겁니다. 또 하나는 링커 플래그스입니다. 만일 스위프트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마도 링커 플래그스의 문제일 겁니다. 준비가 끝나고 이제 서브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구현합니다. 기본적인 동작은 5가지 펑션입니다. 로드 메타데이터로 준비하고 execute with로 검색 및 저장합니다. 2개의 new value는 DB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NS Managed Object로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Obtain Permanent IDs for는 DB의 primary key를 통해서 NS Managed Object ID를 생성합니다. 우선 로드 메타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로드 메타데이터는 코어 데이터가 기동할 때 분류입니다. 이제 스토어 셋업할 타이밍이네요. 주로 3가지 태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DB를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DB의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복합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복합화입니다. 좀 전에 옵션에 추가한 비밀번호를 읽고 데이터로 변경을 해서 바이트 포인터를 통해 SQL 사이퍼에 건네줍니다. 마지막으로 로드 메타데이터 이름대로 메타데이터를 세팅해야 합니다. 기본 밸류는 2가지입니다. 유니크한 키는 NS 퍼시스턴스 스토어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조금 전에 string id입니다. 다음은 DB 작성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Manage Object 모델의 엔티티를 전부 테이블화합니다. 그래서 엔티티마다 테이블, 릴레이션십, 그리고 인덱스를 나눠서 합니다. 먼저 엔티티의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 테이블은 일반적인 SQLite 테이블이며 엔티티의 프로퍼티를 컬럼에 매핑합니다. 첫 번째로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합니다. 이것은 네임스페이스 콜리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엔티티의 애트리뷰트를 컬럼으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attributes by name을 사용합니다. attributes by name은 string, NS attribute description의 딕셔너리입니다. 키를 컬럼 네임으로 사용하고 attribute 타입으로 SQLite의 유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티티의 relationships입니다. 코어 데이터에서 relationship은 2가지가 있습니다. to one, to many입니다. to many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을 만듭니다. 이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to one은 여기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브젝트별로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아까 프라이머리 키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있지만 코어 데이터는 대부분 서브 엔티티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브 엔티티를 추가합니다. 코어 데이터 뒤에 서브 엔티티는 슈퍼 엔티티 테이블이 있으니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지금의 펑션을 리커시브로 부르면 코드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 이제 컬럼에 대한 정보가 전부 모였으므로 create를 실행하면 엔티티 테이블은 완성됩니다. 이어서 toMany를 어딘가에서 스토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테이블의 로우는 하나의 엔티티와 하나의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로우를 합쳐서 toMany의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입니다. to1은 이미 사용했으니까 우선은 필터링하고 toMany만 남게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이 끝나면 다시 서브 엔티티의 케이스를 생각해야 합니다. 단 이번에는 같은 테이블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테이블을 만듭니다. 새로운 테이블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인덱스를 추가합니다. 엔티티에 인덱스 리스트가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NS Fetch Index Description을 사용해서 어떤 컬럼을 인덱싱할지 확인합니다. 또한 같은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브 엔티티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이것으로 DB 작성이 끝났습니다. DB 작성이 끝나면 프라이머리 키의 매핑이 필요합니다.
쉽게 구현했으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프라이머리 키를 찾아서 이를 더하고 베이스 아이디로 사용합니다. 이 베이스 아이디를 New Object ID for Reference Object로 넘겨서 사용합니다. 이것은 슈퍼 클래스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검색과 저장은 모두 같은 펑션을 통해서 합니다. 조금 신기한 감이 있습니다만 애플의 API라 어쩔 수 없습니다. NS Predicate Request는 슈퍼클래스이기 때문에 서브클래스의 타입에 따라 검색 또는 저장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검색의 경우 NS Patch Request이지만 저장의 경우는 NS Save Changes Request입니다. 먼저 검색을 살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패치 리퀘스트는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모두 어레이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카운트 리절트 타입의 경우는 하나의 엘리멘트밖에 없는 어레이를 리턴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하나의 엘리멘트의 하나의 오브젝트 형태입니다. 모든 검색을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Managed Object ID Result 타입만 보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만든 프라이머리 키를 셀렉트합니다. 여기에서 결과가 있는 동안에 루프를 하고 DB용 ID를 읽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New Object for Reference Object를 통해서 NS Managed Object ID로 변경합니다. 이제 return만 남았네요. 이렇게 검색이 끝나고 남아있는 것이 저장입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타입밖에 없지만 타입 안에 3가지 태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다 비슷해서 오늘은 인서트에 집중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군데 이상한 줄이 있지요. 마지막 return은 비어있는 어레이입니다. 이것은 아까 검색했던 것과 같은 펑션입니다. return 타입은 옵셔널이 아닌 데다 애플의 도큐멘테이션에 따르면 어레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서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DB를 작성할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이번의 목적은 애트리뷰트가 아니라 그 애트리뷰트의 밸류입니다. 이번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일단은 DB의 프라이머리 키를 반드시 넣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프로퍼티별로 이름을 사용해 컬럼의 이름을 매핑합니다. 밸류 쪽은 좀 더 복잡합니다. 애트리뷰트의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릴레이션십의 경우에는 NS Managed Object이기 때문에 직접 DB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이 아닐 때 DB용 키로 변경해둬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toMany를 무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필터링 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슬라이드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그럼 검색도 저장도 다 됐으니까 시도해 볼까요?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폴트밖에 돌릴 수 없기 때문에 폴트를 포퓰레이트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2가지 펑션이 있습니다. New values for object with와 New value for relationship for object with입니다. 쉽게 말하면 New values for object with는 애트리뷰트를 꺼내고 New value for relationship for object with는 릴레이션십을 꺼냅니다. 릴레이션십입니다. 먼저 애트리뷰트를 보겠습니다. 주로 2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컬럼의 이름과 타입을 땁니다.
릴레이션십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앞에 new value for relationship for object with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편합니다. 쿼리를 구현하면 다음에 value를 매핑해야 합니다. 특별한 것은 하고 있지 않지만 SQLite의 API를 통해서 타입별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꽤나 큰 스위치가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 스토어 노드를 만들고 리턴하면 됩니다. 릴레이션십 쪽이 더 편합니다. 한 가지 걸리는 포인트는 이 any의 리턴 타입뿐입니다. 실은 세 가지 타입을 리턴할 수 있습니다. to one의 릴레이션십이면 ns null 또는 ns manage object id를 리턴을 합니다. 그리고 to many의 경우에는 ns manage object id의 어레이를 리턴하게 됩니다. 리턴뿐만 아니라 구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to one과 to many를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to one의 경우는 아까의 애트리뷰트보다 간단합니다. 릴레이션십을 메인 엔티티 테이블에서 따서 ns manage object id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매번 같은 타입이므로 아까와 같은 스위치가 필요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입니다. SQLite API는 null inter의 경우에 0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이 구현인 경우 0은 valid id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to many는 to one과 비슷하지만 DB가 달라서 select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루프도 들어있지만 그 이외에는 to one과 완전히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스토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궁금한 사항은 SNS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왜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SQL 사이퍼는 무엇인지, 그리고 엔드로이드와의 문제, 워크어라운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iOS와 암호화한 코어 데이터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